자기 목적적이란 말은 영어로 오토텔릭이라고 합니다. 오토는 히라버로 자기 스스로의 것을 의미하고 텔릭은 목적을 뜻하는 테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그냥 추게 되는 춤과 같은 삶도 있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필요성보다 그저 하고 싶어서 행하는 자율적인 행동, 무상의 행위인 오토텔릭의 삶, 그쪽이 더 즐겁고 신명이 납니다. 그것이 칙센트 미하이가 말하는 플로우, 몰입 상태의 삶인 것이지요. 평론가 이어령의 젊음의 탄생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어서 춤을 추며 하는 일은 얼마나 좋을까 마냥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발적이고 유의적인 작업에는 어쩔 수 없는 공회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오토텔릭의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공회전의 시간을 인정하고 자기 일에서 몰입할 때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분야에서 천재는 아니지만 몰입할 수는 있으니까요. 몰입하는 여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강진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매일 카프카의 일기를 읽고 있는 소설가 강진입니다. 아, 요즘 매일 카프카의 일기를. 네, 카프카의 일기를 샀는데 너무 두꺼워서 매일 조금씩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고 발견하셨는지요? 아, 카프카는 일기도 엄청 어렵게 썼구나. 남들이 모르게 네. 몰라보게 썼구나. 재미는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한 편 한 편 약간 그 곱씹듯이 음미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매일 카프카의 일기를 읽고 계시는 강진 소설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대문학으로 데뷔하셨고요. 소설집 너는 나의 꽃, 그리고 이번에 하티를 만난다면을 출간하셨습니다. 출간 뒤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출간 뒤에 특별히 지낸 건 없고요. 특별하게 지낸 건 없고 뭐 작은 모임들에 좀 불려가서 소설 낭독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함께 또 낭독도 하고 뭐 소설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설집을 낼 때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우여곡절이 많았군요. 우여곡절이라기보다 제가 좀 서둘러서 냈어야 됐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그냥 좀 미뤄지고 이렇게 해서 좀 생각보다 늦게 나왔는데 두 번째 소설집이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막상 나오니까 별다른 감흥이 없이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낼 때보다 두 번째 낼 때 좀 알게 모르게 진통들이 있죠. 네. 두 번째가 이제 뭔가 이 소설집에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겠다. 네. 아니면은 첫 번째 소설집보다는 좀 좋은 그렇죠. 책을 내야겠다. 뭐 예. 이런 욕심들이 생겨서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첫 번째 책보다 훨씬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 하티를 만난다면에는 이 하티가 등장하죠. 네. 단편 당신이 하티를 만난다면 하고 몇 년 뒤에 발표된 또 다시 하티를 찾아서 이 두 작품 모두 하티가 나오는데 실제로 소설에는 하티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네. 이 점이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고요. 당신이 하티를 만난다면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그 네팔에 가서 행방불명된 동생 하티를 찾다가 장기 여행자인 와타나베하고 여행을 다니게 되고요. 또 몇 년 뒤 발표된 다시 하티를 찾아서를 보면은 베트남에 가서 하티를 찾다가 그 수엄 베트남 남성이겠죠. 예, 이지라이더 네. 수엄과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티 넌 어딨니? 계속 이런 거를 묻게 되는데요. 이 인물을 제목에 내세우면서도 결국 하티는 등장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하티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에서는 한 인물로 나오긴 합니다마는 하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것이라고 제가 상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집을 이제 사인을 하면서 항상 앞에다가 당신의 하티를 꼭 만나시길 뭐 이렇게 꼭 써서 이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찾고 있긴 한데 그걸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때로는 내가 뭘 찾고 다니지? 라고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하티는 그 모든 찾고자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너무 쉽게 찾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이 하티를 찾는 과정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설을 쓴 이소연 평론가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실패가 또 이러한 엇나감이 그 강진의 글쓰기를 지속시키는 작업이 아닐까 하는 굉장히 멋진 해석을 내렸는데 본인 의견은 어떠세요? 네, 아주 그 해석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소설 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설 쓰기에 제가 굉장히 많이 소설을 짝사랑하고 그다음에 소설이란 뭔가 찾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살았는데 네. 도대체 소설이라는 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여정하고도 굉장히 좀 닮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또 그거에 굴하지 않고 나는 계속 그냥 찾아갈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네, 때로는 막 찾다 보면은 뭔가 그것하고 멀어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나는 찾으러 가는데 그것과 멀어지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계속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하티에 관한 연작 소설 장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계속 됩니다. 하티를 찾아서는. 네, 기대해야겠습니다. 네. 그 두 작품의 주요 배경이 각각 네팔과 베트남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공간 묘사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두 나라를 여행하고 이 작품을 쓰신 걸까요? 네, 두 나라를 다 여행한 건 맞는데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간극이 좀 큽니다. 네네. 그래서 네팔은 아주 오래전에 다녀왔고 실제로 이제 트레킹을 했었고요. 그 경험을 기억을 좀 되살려서 하티를 만난 그 첫 번째 하티를 찾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했을 때는 하티를 이렇게 막 아주 큰 상징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어딘가 막 떠나고 싶은데 내가 떠나봤던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나 뭐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네팔의 트레킹이었어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떠남과 돌아옴 혹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혹은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사는데 늘 떠남을 꿈꾸는 사람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 하티에 제가 굉장히 빠져 있고 진짜 하티를 막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베트남은 한참 뒤에 최근에 갔었는데요. 다시 이제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딜 갈까 생각하니까 베트남을 다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행은 못 가고 소설로 여행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그렇게 복귀해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설 쓰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설 쓰거나 그 장소에 대해서 소설 쓰면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여러 번 살게 되잖아. 네, 맞습니다. 또 우리 또 장점이죠. 네, 장점이죠. 그 소설의 취재하면 강진하면 취재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전에 첫 번째 소설집에 실린 작품 예인선. 네. 그 작품을 제가 보고서 소름이 정말 돋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그 배를 모는 예인선을 모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이 바다 사나이들조차 제대로 모르는 그 예인선에 관해서 정말 리얼하게 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집 가장 처음에 실린 레트. 네. 그 뭐 귀니아 피그 다음에 실험용 동물로 많이 쓰이는 네. 그런 동물인데 네. 이 레트가 사라지고 또 여성 인물도 사라진 얘기잖아요. 네. 레트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은 열흘 전이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과학적 물질적 상상력이 굉장히 리얼한 작품이었어요. 이 소설을 쓸 때 어떻게 자료 조사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역시.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과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과학책 읽는 모임에 가서 활동도 하고 과학 강연도 많이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야, 내가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가면은 과학자가 돼야겠구나. 지금도 이런 늦지 않았나요? 지금 약간 퀴리부인 같은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뇌과학 실험을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그 연인이 있었고 그 아주 열애 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걸 모델로 해서 한번 소설을 쓰면 어떨까 하고 제가 엄청 따라다니면서 많이 궁금한 거 물어보고 소설을 다 쓰고도 검증을 다시 또 받고 감수를 받았군요. 네, 검증과 네. 감수를. 네. 아니소마이신. 네. 이 레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레트. 저는 사실 그 대목이 너무 슬펐는데 이 레트가 34번 레트였나요? 네. 그 레트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아마 기억을 잃어버렸나 봐라고 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짧은 부분인데 약간 좀 이렇게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레트뿐만 아니라 이번 작품집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멸종동물, 공룡, 거미, 농개, 귀신고래, 고양이 뭐 이렇게 막 해서 거의 동물원 수준의 그런 작품집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등장에 대해서 그 인물들의 삶과 기억 속에 들어앉아 이들이 감내하고 살아가야 하는 치명적인 공허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그 해설이 쓰여 있던데 작가님은 이 동물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어떻게 상징하는 어떤 이런 작법 의도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특별히 사실 의도하진 않았고요.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9마리, 10마리가 되는 비글까지 합치면은 아니 제가 사실 단편 소설을 쓸 때는 항상 한 작품 한 작품에만 몰두를 하지 이 전체를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소설집으로 묶을 때 다 모아놨을 때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이 다 조금씩은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레트는 사실 레트의 그 실험실을 배경으로 해서 한 과학을 빙자한 연애 소설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동물이고요. 그다음 귀신고래 찾아가는 밤에서 그 귀신고래는 오래전에 멸종하고 없는 네. 심지어 그 암각화에서조차 희미해져 버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늙은 연인의 어떤 사랑, 희미해져 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상징이고 또 농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거죠.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네, 이런 걸 좀 투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우리는 뭔가를 통해서 좀 자신의 감정을 좀 압축시키고 싶고 또 그 대상을 통해서 또 투영받기를 또 원하잖아요. 네. 아, 귀신고래, 농개. 아, 좋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곤충서부터 거대한 멸종된 동물 어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소설 작법에 대한 고민도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 멸종의 기록, 그다음에 거미혹은 어떤 이런 두 작품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우울과 죽음 충동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이 형상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구상할 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실 음. 멸종의 기록 같은 것을 쓸 당시에는 이제 인간의 감각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뭐 냄새, 들리는 것 이런 게 사실을 판별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것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대한 공장지대에 가거나 혹은 지하 주차장에 파이프라인이 아주 많이 드러나는 이런 곳을 가면 굉장히 좀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뭔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각에 대한 소설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텔레마케터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네, 보험 고민의 들- 순간. 네, 보험 들려고. 그래서 그 순간 이거구나. 그래서 텔레마케터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복원해가는 그런 과거의 또 이것도 기억을 복원하는 이런 식의 소설을 쓰게 됐고요. 거미 혹은 어떤은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본 소설입니다. 네. 막 시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꿔보고요. 그렇죠. 네. 네. 몸속에 살고 있는 거미 네. 시점.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착한 게 몸속에 살고 있는 거미 비슷한 네. 어떤 거. 예. 네, 그 안에서 그 시점으로 이제 마지막 귀결이 된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루이의 환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누이의 욕망 같은 거죠. 내면의 목소리. 예, 욕망이죠, 욕망. 끝없이 자라는 욕망. 예. 나중에는 그 욕망 때문에 죽게 되는 네. 예, 그런 걸 쓰고 싶어서 사실 쓴 소설입니다. 네. 조금 낯선 일이겠지만 작가 본인이 이번 소설집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워드는 전체를 꿰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기억 혹은 기억의 복원 혹은 또 한쪽에는 떠남과 돌아옴 그렇죠. 상실. 네, 그렇죠? 상실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소설이 특히나 안 써질 때가 있잖아요. 거의 없죠. 강진 작가님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거의 안 써지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좀 딴짓을 많이 합니다. 예, 뭐 다른 작가분들은 이게 돌파될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는다.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좀 딴짓을 많이 합니다. 뭐 영화를 본다거나 무작정 아주 긴 거리를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책장에 있는 책들을 제목을 훑어보다가 뭐 하나를 꽂히는 걸 꺼내서 읽는다거나 뭐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네, 아주 딴짓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앉아서 네. 쓰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딴짓이라고 하셨는데 막 무슨 실험실 취재하시거나 무슨 헤어드레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신다거나 막 그럴 것 같아요. 딴짓이 아니고 취재일 것 같아요. 꼭 느낌에. 그 조금 늦게 소설 공부를 시작하신 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또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경우인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소설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요. 늦다고 시작한
때가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기대 수명이 엄청 길잖아요. 네. 뭐 우리가 놀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죠.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엄청 많고. 네. 네. 그 차기작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취재하면 강진하면 네. 취재. 네. 이번에는 좀 작은 곤충 이야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초파리라고. 초파리. 네. 그래서 세 번째 소설집은 작은 곤충 시리즈. 아예 이제 기획을 해서 다 모아놓고 나서 어머 곤충 시리즈네 이렇게 말고 네. 그냥 처음부터 그래 이거는 작은 곤충 이야기야. 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 아니 중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곤충 박물관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거기에 강진 소설가의 곤충 시리즈 소설이 다 꽂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많은데요. 그렇죠. 오는 네. 사람들이 그냥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네. 그래서 교양과 재미와 감동이 함께 있는. 네. 와.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소설집 하티를 만난다면 맨 앞에 실린 레트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라질 여인. 네. 네트. 네. 강진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날도 여자는 작은 정원 울룰루를 지나고 있었다. 눈이 내렸다. 제법 굵은 눈송이였다. 앞서 걷는 여자와 뒤따르는 개 둘 사이의 줄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긴장돼 있었다. 실험 동물의 최후는 어떤 동물이건 비슷했다. 래트든 마우스든 비글이든 마취시켜 해부하거나 약물을 주입했다. 여자의 뒤를 따르는 개는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걸까? 담배 재떨이로 쓰는 커다란 항아리 앞을 지날 때 여자 뒤를 따르던 개가 주저앉았다. 엉덩이를 땅에 붙인 채 1미터쯤 끌려갔을까? 여자가 뒤돌아 개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5층 창문 안에 서 있는 내겐 들리지 않았다. 비글의 저항은 거세 보였다. 여자가 안으려고 팔을 뻗으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내게도 들릴 정도였다.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뒤덮였다. 개도 눈에 덮여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로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발은 더 굵어져 있었다. 울룰루엔 아무도 없고 눈에 덮인 그녀와 그녀를 뒤따르던 개만 앉아 있었다. 흐릿해서 거기 뭔가가 있다는 것도 불분명해 보였다. 나는 잔에 남은 식은 커피를 마저 털어넣으며 시선을 떼지 않고 내려다봤다. 그때 눈의 무게를 못 이겨 부러지던 나뭇가지 소리와 함께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었을까? 네. 그 개의 이름이 폴입니까? 네, 폴입니다. 폴. 이 폴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좀 사연이 있는데요.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이름을 쭉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왔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근데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퇴우를 할 때 그 폴바셋에서 앉아서 했거든요. 카페. 네. 폴바셋. 네. 그래서 그냥 그래 폴이 좋겠어. 그리고 이제 폴로. 아주 잘 줬어요. 네. 개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어떤 이름도 받아오시고 그러시는군요.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트는 과학을 빙자한 연애 소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연애는 처음 만난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연애를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를 굉장히 많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내 감정은 이랬어. 그렇죠. 너는 그랬구나. 근데 이걸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거듭거듭 확인을 하면서 연애를 막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장면을 뽑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8편의 소설 중에서
레트를 가장 앞에 실은 것은 제가 음. 가장 애정하기 때문에 아우, 예. 느낌이 와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레트에서 뽑은 겁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물이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약간 비대 소리 같기도 한데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네, 비대 소리 아닙니다. 이게 자동차 기계 세차하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소리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소리를 녹음해 온 이유는 저는 기계에 대한 약간 공포 같은 게 거대한 기계, 뭐 시설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동차를 가끔 이용하면서 그게 지저분해졌을 때 이제 세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그 자동 세차 기계에 들어가면서 네. 저 센서가 고장이 나서 저게 나를 그대로 그냥 막 깔고 나가는 건 아닐까? 네. 네. 아니면은 가다가 멈춰서 한 가운데서 뭔가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공포들이 막 생기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소리를 녹음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세차장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좀 더 녹음하면서 주의 깊게 들으면서 신경을 약간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게 좀 집중하는 그런 용도로 이번 녹음을 사용했습니다. 네, 저는 그 기계 세차장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그 거대한 동물의 내장 기관 있잖아요. 작은 창자. 네, 네. 그 뭐 선모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소화가 되고 네. 그다음 뭐가 쓱쓱쓱 옆으로 옮겨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안을 보면서 오히려 나의 내장 기관에 대한 이해가 더 생겼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엄청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걸 이용하고 있군요. 네. 네. 저희가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요. 올 여름에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다짐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사실 제가 소설집 작년 11월에 내고 나서 소설을 한 줄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집안에 초파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초파리에 대한 소설을 시작을 해야겠구나. 얘네를 자세히 잘 관찰을 해서 그래서 초파리 소설을 시작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네, 소감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문장의 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인공이 될 줄 몰랐고요. 하티를 만난다면 소설집을 내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동안 내가 소설을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티를 만난다면에 대해서 독자들도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네. 또 좋은 그런 감상문 이런 것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소설집이고요. 네. 약간 소설이 그동안 나를 좀 외면하긴 했지만 나를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티를 만난다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진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책을 분석해서 소개해주는 어플 잉크를 만드신 브레인콜라의 김강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산입니다. 네, 잉크라는 어플 간략히 말하면 책을 분석하고 소개해주는 큐레이션 어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듯해요. 네. 정확히 어떤 어플이고 또 대표님은 어떤 일을 맡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잉크는 말씀하셨듯이 독자들한테 책을 추천해주는 앱이고요. 그 사용자들이 읽었던 책에 대한 리뷰나 평가 또는 마음에 드는 구절을 사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책을 찾아주는 이런 앱이고요. 저는 그 안에서 UX 개발과 그다음에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브레인콜라 일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저 포함해서 총 8명이고요. 8분. 전부 다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분 계시는. 네네. 작은 회사가 아니네요. 아직은 작습니다. 네. 더 가야죠. 네. 그 2015년에 잉크 서비스를 론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론칭할 당시에 도서 추천 앱 서비스, 유사 서비스가 꽤나 있었을 듯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차별화 전략을 꾀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시작했을 당시 한 4가지 정도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분들 직접 만나 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선 가장 큰 거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출판 전체를 좀 이해한다기보다는 개발자 입장에서 책이 좋아서 만드는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년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은 많은 서비스가 사라지기도 했고 후속 투자를 못하기도 하고 계시고 그게 직접 해보니까 이 출판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 그것들을 그냥 접근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출판을 원래 그 이투스람에서 출판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작가 섭외부터 그다음에 뭐 마케팅 제작까지 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는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져올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잉크라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어요.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나머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계속 끌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세우시면서 이제 5년 계획을 미리 갖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2016년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 스마트 앱 어워드 문화 콘텐츠 분야 대상. 네. 이거 5년 계획을 세우는데 벌써 착착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만큼의 성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부침이 더 많았을까요? 사실 부침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평이하게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은 의미로 평이하게고요. 사실은 상승 곡선 없이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한 번에 좀 퀀텀 점프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3년 차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렇게 상을 수상한 걸 보면은 잉크가 기술력과 기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현재 그 이용자 수라고 할까요? 유저 그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총 다운 수는 9만이 좀 안 되고요. 실제 유저는 1,000명 정도가 매일매일 들어와서 기록을 남기고 있고 약 4분 30초 정도 머무르는 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1,000명 정도가 네, 맞습니다. 그럼 업계 1위인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1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본인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김강산 대표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책에 대한 첫 기억은 초등학교 시절 집 베란다입니다. 꽤 많았던 노란색의 세계문학 전집들이었는데 아마 누나들을 위해 마련된 책이었을 겁니다. 심심하면 베란다 구석에서 틀어박혀 아무거나 꺼내서 읽었는데 내용은 뚜렷하지 않지만 그냥 재미있고 신기했던 기억은 선명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잠시 시에 빠졌었습니다. 시를 써서 대학에 가겠다고 당시 등단하신 국어 선생님께 자작시 몇 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와우. 네, 저를 따로 불러 담배를 한참 피우시더니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딱 한마디와 정호승 시인의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와우. 당시에는 좌절했지만 지금은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가장 즐거웠던 시기는 재수 때인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당시 병원 전체가 저 때문에 방송을 중단해서 간호사님들이 하루 종일 몇 층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걸 나중에 듣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재수는 음악에 빠져 점심시간마다 DJ를 하고 지금까지 소울메이트가 된 친구들과도 정말 재밌게 놀았던 신났던 날들이었습니다. 가장 후회했던 시기는 대학 시절입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선배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하면서 학교보다는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학생활, 캠퍼스 낭만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아들 태양이가 태어나 2014년입니다. 출산 휴가를 끝내고 회사에 복귀해 방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태양이가 아빠는 왜 이래?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답을 못 찾고 3개월 후 14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와이프의 지지를 얻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이유를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중간 점검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지금까지 많은 삶의 점을 찍어왔습니다. 어떤 점들은 연결되어 선이 되었고 또 의미 있는 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을 찍어 나가게 될 텐데 열심히 방황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나들의 책을 읽어보던 한 소년. 네, 이제는 그 책을 독자에게 연결해주는 네.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베란다. 그 당시에 베란다의 어떤 조도라고 할까요? 햇빛, 밝기라든지 뭐 냄새, 네네. 바람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나세요? 네. 종이 냄새는 많이 기억이 나고요. 기억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책들이 새로 사온 책들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얻어왔던 책들이었던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노랬던 기억, 그다음에 책 냄새, 그다음에 책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책이 기억이 나나요, 아직까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류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뭐 제목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뭔가 와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문학병이 네. 들었던 고교생, 맞습니다. 시를 좋아했던 네. 또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시로서 대학을 가고 싶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시가 그렇게 영혼을 매혹시켰던가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때 한창 공부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시기라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었고 네. 그 다음에는 그 문학 선생님이 등단한 시를 보면서 와 이렇게 뭔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는 시를 계속 공부하면서 익혔기 때문에 그렇죠. 화자의 의도가 뭔지 그렇죠. 그런 건데 그분의 시를 보면서 전혀 공부와 상관없이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좀 매료됐던 것 같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치기 어린 마음에 네, 습작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또 정호승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 시를 주면서 네. 그만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뒤에 찾아뵈신 적이 있나요? 그 뒤로는 뭐 졸업하고는 한 번 찾아뵙고 못 찾아뵙습니다. 네. 근데 수능 전날 병원에 가시게 되셨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폐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때 기흉이라는 병을 발견해서 네, 바로 수술을 하고 네. 다음날 네, 시험을 병원에서 보게 됐던. 이런 장면에서 하이파이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기흉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기흉이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조금 있으면 금방 낫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재수했을 때가 가장 재밌었다고. 네 맞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 그 친구들 아직도 만나시고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재수할 때 재밌기가 좀 쉽나요? 어렵나요? 어떻게 보면은 재수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가지고 저한테는 고등학교 연장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네. 그냥 아파서 시험을 보고 이게 선택을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난 친구들이 너무 재밌었고. 네. 후회스러운 시기가 대학 시기. 네, 1학년 맞습니다. 때부터 그 스타트업 사무실에 나가서 네네. 시간을 보내야 했던. 네. 근데 왜 낭만을 포기하시고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같이 그 수업을 들었던 누나 통해서 방학 동안에 잠깐 알바해요. 네, 그 수업 자체가 댄스 스포츠라는 수업이 있는데 제 파트너 누나가 제안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가장 잘했던 게 어쨌든 그 공부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비즈니스로 펼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매료됐던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들 태양이에게 네. 오늘도 아빠는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 중간 점검의 네, 시간. 네. 좋습니다. 그 본인 취향에 맞는 책
어떤 또 특정 시점에 또 본인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받으면 그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앱이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는 거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제일 처음에 앱을 켜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한 곳 한 곳씩 아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유저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등록될 때마다 좀 저희가 추천 시스템이 고도화돼야 된다 그러나 그러면서 새로운 책, 또 신간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매칭하는 거를 기술적으로 찾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쌓이지 않아서 지금 이제 그 데이터를 얻는 데도 집중하고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더 좋은 추천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가 서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축적하면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요가 책이 나왔을 네. 경우에 자동으로 연락이 네, 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어플 링크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네. 우선은 뭐 기본적인 뭐 리뷰나 평점 남기는 건 물론이고 그 저희가 지금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는 게 책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기능들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요. 나중에 새로 꺼내보기도 하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꺼내보면 되게 생소한 다시 처음 읽는 듯한 컨텐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잘 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책을 많이 사는데 네.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예스24와 제휴해서 네. 저희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은 좀 더 할인을 해드리는 포인트 적립 기능. 좀 더 할인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할인 기능. 네, 일단 맞습니다. 기록 기능과 할인 기능. 네, 두 가지가 가장 크고요. 아, 네, 좋습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좌절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지금 3년 동안 딱 한 번 하루 동안 되게 가슴이 쿵닥거렸던 때가 있는데 초기에 같이 하기로 했던 멤버들이 네. 일정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다들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됐을 때 그리고 혼자 다시 남았을 때 이때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쿵닥쿵닥거렸던 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수익 창출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익을 내진 않고요. 작년 기준으로도 약 4억 안 되는 매출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네. 대부분 운영비는 또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자와 함께 엔젤과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힘든 점이 많으시군요. 네. 스타트업이다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좋았던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네, 네.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저희가 만든 잉크라는 앱을 가지고 실제 사용자를 만났을 때 저희가 16년도하고 17년도에 서울국제도서관에 부스를 만들어서 네. 사용자 직접 만났는데 그때 처음 보셨던 분들도 있지만 쓰시던 분들이 와서 저 쓰고 있어요 라고 해줄 때 가장 좀 뿌듯하고 또 하나는 미국에 계신 유저였는데 네. 응원한다고 메일을 보내주셨을 때 네, 그때 가장 그 팀원들이랑 돌려 읽으면서 야, 또 좀 더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메일을 미국에서 받았을 때. 네네.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네,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네,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사실 넘었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처음 출연하셨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질문지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가 행동, 이유, 그리고 지금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네. 행동, 이유, 지금.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행동은 제가 가장 삼고 있는 모토가 선행기원 이유종지라는 논어의 말인데 네. 먼저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명을 하면은 다른 것들이 따라올 거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유는 뭘 하든 간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만들 건지를 결정하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는 거는 영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하루를 2번을 살아요. 네. 한 번은 그냥 살고 다시 시간 여행을 해서 그 하루를 다시 사는데 2번째 살 때는 처음에 놓쳤던 것들을 보면서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지금 이 순간을
좀 무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매번 두 번째 사는 것처럼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어플 잉크의 개발자, 네. 브레인콜라의 대표 김강산 대표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일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달이 기우는 비양을 출간하신 김성철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드디어 첫 시집이 나왔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등단하고 13년 만에 낸 시집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떨렸거든요. 13년이나 걸렸나요? 네. 그런데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등단할 때도 등단 소식을 듣고 화장실에서 2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시집을 읽어보니까 네네. 되게 언어들이 감각적이었고 이미지들이 선명해가지고 눈이 확 들어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도적이진 않지만 일상어들을 가지고 일상적인 언어, 일상적인 문장들을 어떻게 시어로 만들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서 어떤 그 사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시 창작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이미지들이 따라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는 게 취미세요?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좀 많이 찍어요. 그래서 좀 인상적인 것들이나 인상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시적인 소재로 이렇게 모으는 거군요. 네, 그런다고 봐야겠죠. 시집에서 되게 미문도 많았고 되게 먹먹하고 묘한 서정 같은 것도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네. 본인이 이렇게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나 어떤 정서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창작할 때 제 감정선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면 그 안에 여러 가지를 하고 논다고 할까요? 그 감정 안에서. 네. 그래서 그 감정을 사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넣어보기도 하고, 또는 그 감정을 지나온 일들을 끄집어내서 그 감정이나 분위기를 넣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이 묘한 심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새롭게 창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시집을 키워드로 뽑자면 어떤 단어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이번 시집에 묶은 게 일부는 약간 실업을 집중을 했었고요. 실업에 관해서. 네.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당신, 그리고 일상,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안 쓸 때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요. 네. 될 수 있으면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종류나 장르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럼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럼 한국어 교사신 건가요? 네네.
그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집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제가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텃밭과 씨름 중인 엄마, 그 다음에 구체적이진 않지만 당신이라고 지칭되는 모든 그리움들, 그 다음에 주위 벗들이겠죠.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좀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집에서도 키워드로 어머니를 뽑으셨는데 네. 엄마에 대한 존재는 선생님한테는 어떤 건가요? 어찌 보면 그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네.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어머니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는다라는 시에서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정석을 사달라고 했었는데, 네. 그날 어머니가 공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연히 이렇게 그 친척 가게에 서 있었는데, 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던 날인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너풀너풀 내려와서 정신없이 가서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로 책을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김성철 시인의 그리하여 고슬고슬 들으며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슬고슬 반물 묻혀 쌀을 안 친다. 안 친다는 건 쌀이 걸어온 길에 대해 묻고 이해하는 일. 그가 맞은 햇빛과 비와 바람의 질량을 가늠하는 일. 그가 걸어온 길을 손금으로 들이는 일. 가래 끓는 가슴으로 밑동부터 잡아일으킨 한 사람의 생과 그늘과 양지와 대지의 사연을 듣는 일. 뿌리의 말을 다듬고 솟는 줄기의 힘을 만지고 나달연그는 노고를 집에 들이는 일. 주저앉는 등어리와 기울어가는 석가래의 늙음에 고스란히 심장박수 맞히는 일. 딸뜨문처럼 저녁이 오고 손등으로 깊이를 가늠한다. 그리하여 고슬고슬한 당신과 나란히 밥상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꼭꼭 씹는 것이다.